이게 제목이 넥타이도 사줬건만 배신이다. 이거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넥타이 사줬는데 지금 배신자. 약간 이런 말을 꺼내놨습니다. 자,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 여러 가지 일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본인의 어떤 강한 소신을 다시 한번 내비치겠는데 그 영상 두 가지가 좀 묶여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한동훈 화이팅! 쭉 나올게요. 앞에 쭉 나올게요. 설 앞두고 굉장히 경제가 어려운데 서민 가게에 직결되는 이 전통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여기 오신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러 왔습니다. 왜 이 김경률이 허위 사실을 계속 말하도록 내비두는지 깊은 의문일 따름입니다. 제발 좀 고소하길 바란다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요. 저분이 저런 거 하라고 제가 모신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뒷부분 영상이요. 김경률 비대위원 사실 당내에서 사퇴 요구하는 분도 있고 약간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죠. 제가 절에서 저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모셔온 겁니다. 그러면 이건 사퇴 선을 다시 한번 걷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앞에 영상은 오늘 구리 방문 모습인데 뭐 가는 곳마다 사실 굉장한 어떤 인기, 환호 이런 모습이 오늘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 앞에 모습 하나를 사진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저 화환 좀 봐주세요. 저 화환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좀 크게 보겠습니다. 화환이 마른데 보면은 비대위 총사퇴, 뭐 정치 X 공천은 경선, 한동훈 사퇴하라, 한동훈 사당화돼 있다, 차도살인 배신의 정치. 이게요 지금. 모두 하남자란 표현도 있어요. 이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앞으로 온 화환들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화환이 지금 당사 앞에 놓여 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저게 제가 화환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흰색 꽃 아닙니까 지금요? 이거 보내신 분들이 무슨 의사를 갖고 뜻을 갖고 보낸 것 같아요. 앞선 화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화환들이 감고 있는 의미의 핵심이 이겁니다. 한동훈 사당화 반대한다. 국민의힘 탈당하라. 비대위는 총사퇴하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한 위원장을 비난하는 근조화환입니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 당사 앞에 있다고 그러는데요. 관련 영상도 저희가 좀 확보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영상 지금 나갑니다. 영상 보시면요. 이런 모습입니다. 오늘 지금 당사 앞이거든요. 저희가 시청자로부터 한 분이 이제 제공을 해준 영상인데 이렇게 화환이 와 있습니다. 총사퇴하라. 무슨 도토리요? 이거 근조화환인데 저렇게 비판하는 문구를 쓴 꽃들이 저렇게 한동훈 개밥의 도토리라는 표현도까지 있습니다. 자, 이거요. 김유현 국민의힘 부대변인 나와 계신데요. 네. 이게 당원 이게 뭐라고 이걸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상황이 뭡니까? 이게 도대체 그러면. 저는 일단 저기서 사당화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게 사당화가 되었다면 저런 말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당원들의 숫자가 저희 당이 이제 전국 정당으로서 다양한 연령과 다양한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한 목소리가 나올 수 없고 여러 목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저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아무래도 최근에 오해로 인해서 발생한 갈등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당원들의 엄중한 질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해로 인한 갈등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런 질책을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저런 당원들의 저런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결국 총선 승리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더 나은 모습과 총선 승리를 위해서 더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정확하지는 않는데 저 근조 뭐랄까 조화라고 할까 이거죠. 저 꽃을 보내신 분들이요.
단순히 그냥 여당의 어떤 강력한 지지자로 보입니까? 아니면 당원들의 일부가 저를 보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이해되는 겁니까? 저희 당원들 중에서는 생각보다 스펙트럼이 되게 넓습니다. 예. 어떻게든 아무래도 저희 정당에 있어서 보수 쪽에서 조금 더 경도돼 있는 분도 계시고요. 오히려 중도에 가까우신 보수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다양한 표현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을 너무나 지지하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 예. 그런 과정에서 그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런 갈등으로 인한 오해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예.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런 불신과 질책을 저희가 이겨내는 것은 결국 총선승리로 보답하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당원 또는 굉장히 좀 강성 지지자로 보이는 분들이 저런 화한, 뭐 건조 조화 이걸 뭐 보낸 걸로 보이는데, 그런데요. 다음 준비된 목소리는요. 한때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고 꼽히셨던 분이에요. 지금은 뭐 멘토가 아니다. 약간 이렇게 이 정치권에서 인정을 하지만 오늘 MBN 유튜브 이 방송이 하나 있거든요. 이 지하세계라고. 근데 거기에서 출연하셔서 오늘 뭔가 얘기를 꺼내놨습니다. 그 얘기 좀 들어보시죠. 그 법무장관으로서 또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이 그 윤석열 정부 전체를 위해서 그 바람직한 거죠. 그러나 그 지금 와서 보면은 아주 주도 면밀한 그랜드 플랜이 그 서서 그 그랜드 플랜이 그 실행되는 그런 단계로 계속 그 과정을 밟아 나가고 있었던 거죠. 이런 그 그랜드 플랜을 그 누가 세워가지고 그 지금 집행하고 있다는 뭐 그런 말까지 뭐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 그 유승민 의원의 그 인기가 막 급상승했습니다. 지금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차기 지도자는 그 유승민이가 틀림없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하고 있는데 그게 오래 못 갔습니다. 유 의원한테는 배신자라는 프레임이 그 씌워진 겁니다. 그건 누가 의도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 그 이름 없는 그 민중들이 그렇게 씌워버린 것입니다.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그러니까 뭔가 그랜드 플랜이 있다. 그러니까 아마 대선 얘기를 하면서 그랜드 플랜인데 누군가 지금 꾸미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동시에 과거에 유승민 전 의원 얘기를 비유를 하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거기에 지금 비유한 표현이거든요. 배신자입니다. 지금 얘기 나온 게. 한때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부르던 심평 변호사인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히 지지하는 여권 일각의 시각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평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심평 변호사님에 대해서 이제 항상 그 따라붙는 수식어가 이제 윤 대통령의 멘토였다라는 것인데 지금도 대통령의 측근이거나 메신저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지난번에도 이제 그 심평 변호사께서 궁정 쿠데타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대통령께서 원하는 언급이겠습니까? 그러면은요, 이 궁정 쿠데타 어쩌고 하면은 대통령께서 무슨 그런 궁정 쿠데타를 당하신 거예요? 이게 대통령이 그런 언급을 원하겠습니까? 개인의 그냥 생각일 뿐인 거예요. 이걸 자꾸 무슨 대통령의 멘토 어쩌고 해서 확대 해석하는 자체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예. 아까 뭐 그랜드 플랜 말씀하셨는데 그 예. 그랜드 플랜이 한동훈 장관 쪽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랜드 플랜이라고 한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은 김기현 대표를 한동훈 장관이 몰아냈습니까? 비대위원장 자기가 시켜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뭐 비대위원장으로 왔나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 도대체가 논리적 전제가 성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입장은 이도훈 홍보수석이나 김수경 대변인에게 물어야지 예. 자꾸 저는 개인의 지위에 있는 분이 말씀하시는 걸 가지고 예. 확대 해석해서 뭐 대통령의 생각이거나 대통령실의 의중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심평 변호사님도 윤 대통령을 정말 사랑하시면 예. 이런 언급은 좀 자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그럼 심평 변호사가 사실은 언론에서 기회가 될 때마다 저런 취지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실제 비중이나 역할에 비해서 사실은 언론에서 너무 확대돼서 비춰지는 측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그랜드 플랜 그 반박했지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기현 대표 몰아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반박을 해주셨어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얘기인데요. 오늘 이 심평 변호사가 무슨 시를 또 읽기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귀를 잡고 눈을 잡는 내용이 있는데 일단 시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남편 넥타이 하나 사면 그 사람 것 하나 더 사고 지성으로 보살폈는데 그렇게 20년 쌓인 끈끈한 정
한 칼에 끊어버릴 줄 어찌 짐작조차 했으리. 모를 내라 모를 내라.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은 모르지. 신의를 저버리면 하늘 아래 바로 설 수 없거늘. 아 모를 내라 모를 내라. 그러니까 지금 심평 변호사의 자작시를 본인이 오늘 들고 나와서 읽었어요. 지금 화면 좀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긴데 그중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제목이 모를 내라 모를 내라예요. 남편 넥타이 하나 사면 그 사람 걸 하나 더 사고 그렇게 20년 쌓인 끈끈한 정 한 칼에 끊어버릴 줄 어찌 짐작조차 했으리. 시청자 여러분 혹시 느껴지시나? 이게 누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건지?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신이 져버리면 하늘 아래 바로 설 수 없거늘 아 모를래라 모를래라. 배신의 칼부림에 천지가 빛을 읽는다. 굉장히 길은데 저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서지현 민주당 대구시당 청년위원장 나와 계신데요. 이게 가만히 듣고 보면 한동훈 위원장을 향한 윤 대통령 또는 김건희 여사의 서운함을 시로 만든 걸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거? 네, 시로 만든 것보다는 직설적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냥 넥타이 하나 사면이 아니고 그 앞에 남편이잖아요, 남편. 그 주체는 이제 뭐 김건희 여사를 지칭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성으로 참 잘 보살폈는데 20년 쌓인 끈끈한 정이 한 칼에 끊어버릴 줄. 그래 한 칼은 사실 김경률 비대위원의 그 이제 언행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방송에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김경률 비대위원께서는 마리 앙뚜아네트를 김건희 여사와 비교했다고 해서 그것이 서운한 것이 아니고 김건희 배우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난잡하고 추잡한 사생활 이 단어가 더 큰 지역적인 다른 표현이 썼는데 단어인 것인데 그 이후에도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뭐 대통령의 어떤 말씀과 존경을 다 표현을 하셨지만은 김경률 비대위원장이 그 다음 회의 때는 또 쇼펜하우어를 비교하면서 또 명랑, 그러니까 즐겁게 살아가자라고 하니 김건희 배우자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입장에서는 언행일치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게 냉정히 해서 이게 김건희 리스크보다 저는 김경률 리스크 계륵이 됐는데 김경률 비대위원께서는 그래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도 사실 저도 이제 계속 분석해 보면 이분이 사실은 뭐 윤석열 대통령을 뭐 배신할 정도로 권력욕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런데 이게 김경률 비대위원이 옆에 계속 있으면서 이분이 그런 계속 언행을 얘기하다 보니 김건희 여사나 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입장에서는 이게 의심이 가는 겁니다. 예, 이게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지금 보면 문제가 있는 것이 위드훈이 있잖아요. 위드훈이. 카페. 팬카페입니다. 그렇죠. 이게 위드훈이가 아니고 위드 윤석열 대통령과 했었어야 되는데 혹시나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나 낮다 보니까 한 달 동안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라는 한마디를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더 잘하겠다라는 건 혹시 총선을 이렇게 발판 삼아 또 대통령의 꿈을 너무나 이제 대선 행보로 비춰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팬카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지지하는 팬카페 얼마 전에 약간 충돌하는 모습까지 있었죠. 당에다가 무슨 뭐 조치를 취하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얘기까지 좀 들려온 상황인데 자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와 계신데요. 이거 지금 무슨 상황으로 읽히십니까? 지금 이 상황은? 그게 이제 두 가지 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현직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고 임기가 1년 반 살짝 지났거든요. 그런데 이제 총선이라는 위기 상황을 맞으면서 차기 대선 주자 중에서도 여권에서 지지율이 가장 높은 한동훈 이제 전 법무부 장관을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구원투수 및 소방수로 투입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더 좋아하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더 좋아하냐 사이에서 여권 지지층 내에서 약간 설왕설래 및 이견이 있는 것 자체는 뭐 이렇게 나쁘게 볼 소지도 있고 실은 긍정적으로 볼 소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은 우리 이제 앞에서 송영훈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우리 여기서 보면서 그 배신의 칼바람, 뭐 그랜드 플랜 이런 등등이 저는 심평 변호사님의 외로움을 표현한 게 아닌가. 개인적인 어떤 그래서 감정입니까? 그러면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좀 이제 인정도 받고 싶고 세상으로부터 좀 인정도 받고 싶은데 우리 왜 흔히 이제 인정 욕구라 그러죠. 그래서 좀 흔히 말하면 약간 좀 튀어보고 싶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어떤 뭐랄까 이렇게 여전히 뭐 가장 그 중요한 권력이 이제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이고 예. 새로 떠오르는 이제 여권에 떠오르는 권력이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인데 요 사이의 관계를 뭔가 언급하면서 예. 저는 본인의 외로움을 좀 표현하고 예. 본인의 그랜드 플랜 아니냐 역사적으로 그래서 뭔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주목받고 싶은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크게 보기보다는 저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민주당 쪽에 있는 사람이지만 예.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 이제 큰 의미를 갖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일단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 앞에 있는 근조 화환 거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향한 비판, 사퇴하라, 사당화다 이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심평 변호사가 오늘 또 MBN의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뭔가 얘기를 합니다. 이 유튜브 채널에 이 전체 인터뷰 내용은요, 내일 오전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개됩니다. 한번 챙겨보시면 전체 내용을 좀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통적으로 어떤 분에게 축하를 했어요. 우선 화면 좀 먼저 하나 보겠습니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생일인데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했다 그러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오갔다 그럽니다. 생신 축하드린다. 회고록 북 콘서트 통해 대통령님 진심 읽고 업적들을 기억했으면 그러면서 막 업적 얘기 이런 걸 꺼내놨어요. 그러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반응은 전화까지 해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대화가 오갔다고 소개됐어요.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사람을 보내서 축하 꽃을 전달했다. 그래요. 오늘 이거에 대한 설명이 좀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비서실장께서 나를 두고 대구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집에? 아니면 혹시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이미 이 생신 선물로 저희가 제 뜻을 드디어 전달했고 덕담 듣고 왔다고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저는 박 전 대통령 포함해서 우리 사회의 원로들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고 싶은 생각이 늘 있습니다. 자, 김윤영 부대변인. 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에게 어떤 축하꽃 난을 보내는 거는 앞서서 문재인 전 대통령 생일에도 난을 보냈거든요. 뭐 그 차원으로 볼 수 있어요. 네. 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들에게 축하라는 의미라고. 네.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별히 사람을 보내서 난을 보냈다는 거는 정치적으로 좀 해석이 될 것 같은데 네. 혹시 다음 주에 열릴 박근혜 전 대통령 북콘서트 네. 여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혹시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이름 있는 분들이 만나는 것 자체가 메시지가 되지만 예. 그 만남뿐만 아니라 거기 뒤에 나오는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도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겠죠. 북콘서트라는 행사 특성상 그렇게 면담을 하고 그 뒤에 메시지가 나온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예. 거고요. 저는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이 저렇게 원로 얘기나 박 대통령님이 저렇게 만나려고 메시지를 하는 이유는 다른 의도가 하나 더 있다고 봅니다. 뭡니까? 박 대통령께서 선거의 여왕이었지 않습니까?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금 머릿속에는 총선 승리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총선을 이길 수 있을까? 그런 선거적인 노하우 측면도 많이 배우고 싶을 거니까요. 예. 만남이 굳이 북콘서트 같이 국한되지 않고 차라리 좀 더 다른 날짜에 예. 다른 형식으로 만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그럼 예상합니다. 총선 전에는 최소한 한 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날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럴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만나는 게 만약에 서울에서 만나냐, 대구를 내려가서 만나냐, 다른 곳에서 만나냐, 이걸 가지고도 아마 기사로 많이 다뤄지겠네요. 일단 저런 모습이 있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당사 앞에 근조한 등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일단 이런 내용입니다. 일단 이 정도로 좀 정리하고요. 다음은요. 오늘이 아니라 어제군요. 뜬금없이 어떤 분을 보고 뭐 손을 좀 잡으면 좋겠네요라고 말을 꺼내신 분이 있어요. 그것도 오늘 꽤 주목받고 있는데 제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국 손잡자 이런 말에 이준석 답변은 과연 무엇일까? 이게 시청자 여러분이 그동안 상상을 하셨나요? 조국 전 장관이 이준석 대표를 보고 손을 잡자, 연대하자, 같이 가자. 정치가 아무리 생물이긴 하지만 이런 상황도 지금 나오는군요. 일단 조국 전 장관의 얘기인데 어제 나온 얘기입니다. 이거 좀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단독으로 200석 얻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고 또 이준석 신당도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준석 신당까지 다 합해서 다 모으면 200석이 될지 안 될지 그럴 정도일 거라고 예상합니다. 돌 하나는 들겠다 이런 얘기는 답을 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돌 하나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돌을 여러 개 들어야 될 것 같고 또 돌만 들어도 또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최근에 정치로 총선 출마의 의사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뭐 신당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 얘기까지 듣고 있는 상황에서 조국 전 장관의 입에서 이준석 신당 얘기가 연대 대상으로 나온 겁니다. 자,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일단 이준석 대표가 이런 반응을 글로 올렸죠. 조국 정치적인 움직임 준비 중이라 전해 들었다. 그런데요, 개혁신당은 조 전 장관과 정치적 행보 같이 할 계획이 없다. 일단 거절을 했어요. 딱 털을 걷습니다. 자, 그럼요. 여기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직접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자, 이준석 대표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연락을 좀 드리는 것 같은데요. 예, 예. 자, 바로 좀 이 시청자 여러분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어제 조국 전 장관,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과 연대 필요성을 그런 취지의 얘기를 꺼내놨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어떤 생각이십니까, 지금? 뭐 조국 전 장관이 이야기한 의미가 결국에는 저희 개혁신당도 결국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는 다소 이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런 입장들이 모여서 200석을 넘기면은 조국 장관이나 민주당 쪽에서 생각하는 정치적 목표, 예를 들어 뭐 탄핵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거부권 무력화라든지 이런 것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냥 산술적인 계산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저희가 뭐 조국 전 장관 측이나 민주당 측과 어떤 걸 논의하거나 아니면 논의할 계획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연대 가능성은 거의 제로다, 0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연대 가능성은 0이고요. 예. 그 나중에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의석 배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뒤에 이제 어떤 사안들에 따라 가지고는 저희도 뭐 표결이나 이런 데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과정에서 뭐 민주당과 동일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사안도 있을 것이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안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뭔가 지금 선거를 앞두고 어떤 특정한 목적,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민주당이나 조국 전 장관의 정치적 움직임들 저희가 동조하거나 아니면 연대할 가능성 없어 보입니다. 뭐 살짝 언급하시긴 했는데 조국 전 장관은 왜 그럼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을 거론했을까요? 그 이유를 좀 명확하게 좀 읽으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조국 전 장관의 생각으로는 산술적으로 그렇게 의석수를 합치면은 뭐 200석이 넘기 때문에 그의 부수적인 어떤 탄핵이라든지 이런 정치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를 앞두고 그런 목적 자체가 선거의 중심에 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뿐더러 저희 개혁신당은 계속 개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는 조국 전 장관의 어떤 산술적인 기획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은 제로다. 요 답으로 뭐 설명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낙연 전 대표를 윤핵관에 비유하셨어요. 이낙연 신당과는 이렇게 되면 이제 연대는 정말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열려 있는 게 더 있는 겁니까? 어차피 뭐 그 윤핵관 언급이라는 거는요. 결국 윤핵관이란 게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엔 익명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남을 익명 인터뷰로 공격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걸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가 윤핵관이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낙연 대표 측근들이 최근에 한 일주일 정도 익명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개혁신당에 대한 공격이라든지 개혁신당의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을 저희가 겪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통합이나 연대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이라 그러면은 실명을 결국 당당하게 하자. 그리고 정책에 대한 얘기 같은 경우에도 아니 정책적 이견이 있어가지고 통합을 못할 거면 통합 못하는 거고 한쪽에서는 정치적으로 통합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면서 한쪽에서는 저희 정책에 대해 가지고 뭐 비난조의 얘기들을 한다 이런 것들은 뭐 냉탕온탕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움직임을 자제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움직임이 자제되고 잦아들고 그렇지 않게 된다면 다시 대화를 통한 연대 가능성 이건 열려 있는 겁니까 그러면? 저는 뭐 저를 비난한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메시지가 한쪽에서는 까고 한쪽에서는 띄워주고 이런 것들이 국민에게 상당한 혼란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경계를 하라고 말한 것이었고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봤을 때 한쪽에서는 까고 한쪽에서는 그런 식으로 또 띄워주면은 결국 진정성 없는 어떤 논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메시지를 조절하라는 이야기를 전달한 거였습니다. 자, 얼마 전에 지금 다른 제3의 정당을 향해서 수용 불가 인사 때문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이거 누구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걸까요? 제가 언론에서 몇 번 언급했는데 사실 제가 원래 같이 할 수 있는 인사의 스펙트럼을 넓힐 때 예를 들어서 그 정의당의 과거 노회찬 의원이 가졌던 스펙트럼까지도 저희는 받아들일 수 있다. 노회찬 의원이 인권이나 아니면은 이런 여러 가지 사회 아젠다에 대해서 가졌던 관점들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저희가 음모론자는 철저히 배척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결국에는 개혁 미래당이라고 하는 곳에 함께하고자 하는 인사 중에 보면은 천안함 폭침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이제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저와 정책적으로 의견이 다른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런데 아예 원색적으로 이준석을 비난하는 것을 좀 계속 정치적으로 해오셨던 분들이 갑자기 안면몰수하고 이제 이준석이 사실상 대표로 있는 개혁신당과 함께하겠다고 할 때는 뭔가 입장 전환이 됐으면은 그에 대한 표현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가장 이례적이었던 게 과거 이제 저는 어떤 전장현이나 이런 단체가 활동했을 때 저는 그 단체가 주장하는 바와 관계없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든 주장할 수 있지만은 서울 지하철을 막아 세우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논쟁이 됐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저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반대 의견과 또 원색적인 비난을 하셨던 박경석 전장현 대표의 와이프 되시는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함께하고 계시는데 사실 부부간에도 의견이 다를 수도 있지만은 배복주 부대표 본인도 저에 대해 굉장히 원색적인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선거가 다가왔다고 해가지고 이준석이 주도하는 개혁신당과 함께할 수 있다? 이거는 국민들이 봤을 때는 다소 중간에 좀 풀어야 될 지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이제 간다고 하면은 나중에 당들이 합당했을 때 시너지가 나야 되는데 시너지가 안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이미 한 달도 넘게 전부터 개혁 미래당 인사 측에다가 이런 부분은 인사를 배제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간에 해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아무 반응 없이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은 여기에 있어가지고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 의지가 없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저는 그 의사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약간 좀 여러 가지 어떤 이 문제점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좀 다른 주제로 가보면 오늘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신당이 포함된 지지율 조사가 있었어요. 정당 지지율 조사. 근데 개혁신당 지지율이 3% 정도에 머문 수치가 나왔거든요. 이거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게 이제 이준석 신당으로 되던 조사들이 개혁신당으로 바뀌면서 지금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인데요. 그 조사기관이 갤럽이었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틀 전에 세계일보에서 의뢰해가지고 갤럽에서 한 동일한 방식의 조사에서는 8%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야말로 이제 조사 방식이 이준석 신당에서 개혁신당으로 바뀌면서 그 안에서 이제 인지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발표된 갤럽 조사에서 보면 정치 고관여층에서는 6% 정도의 결과가 나왔고 정치 저관여층으로 가면 1% 정도의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당명 인지도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고요. 같은 조사에서 이낙연 대표의 개혁미래당은 이낙연 신당이라는 이름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제 구체적인 디테일이 있는 것이고요. 개혁신당에 대한 인지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부분은 보완될 거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당명에 이름이 들어가 있는 상황 아직은 낯설다 이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고요. 실제 그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오늘 결과에 대해 분석하는 결과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사실은 이준석 대표와 같이 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좀 예상과 달리 지금 국민의힘의 잔류가 됐어요. 이거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게 좀 큽니까? 마음이 좀 어떠신가요? 이 부분은? 유승민 의원이 제가 워낙 유승민 의원을 잘 아는 편이기 때문에 상당히 깊은 고민이 있었다는 것은 다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58년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마지막 도전의 시기라고 이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인 도전을 하시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이고 그 도전에서 유승민 의원도 성취하고 싶은 바를 성취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는 약간 좀 다른 결인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약간 이게 직접적 대면은 아니지만 설전처럼 비춰진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회의원 세비를 좀 많이 줄이자, 중위소득 수준 줄이자는 얘기를 꺼내놓고 이준석 대표는 그렇다면 법무부 장관 대통령이 솔선수범하면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냈어요. 근데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싫으면 시집가 수준이다라고 또 그거를 반박을 했는데 이거 좀 어떻게 좀 입장을 더 내실까요, 그럼?
저는 우선 저희 연령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싫으면 시집가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적인 언어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저보다 젊은 사람들도 그런 용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동훈 위원장이 결국 국회의원은 그게 이제 균등화해가지고 중위소득을 보면은 3,400만 원 정도 연간 소득이거든요. 그럼 그 정도의 이제 세비를 받아도 생활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만약 그 주장을 그대로 본인이 지켜나가시려면요. 다른 정무직 공무원에도 전부 다 적용을 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정무직 공무원이고 장관도 보면 이제 정무직인데 그런 분들도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의미라 그러면은 중위소득 정도를 받고 일할 수 있어야 되는 거라서 제가 그렇다면은 의회가 그렇게 하는 것 이전에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가 먼저 3,400만 원 받으면서 한번 일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한 것인데 한동훈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 가지고 뭐 그거랑 같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요. 저는 국회의원과 정무직 공무원이 달라야 될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3,400만 원 받으면은 결국 국회의원실에 9명의 보좌진이 있는데요. 지금 4급 보좌관이 수당까지 해서 한 9천만 원 가까운 그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의원이 3,400만 원이면은 보좌진과 밑에 인턴까지도 그 밑으로 이제 내려야 되는 상황인지 뭐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 정리 없이 그냥 국민들의 반정치 정서, 정치 혐오에 기반해가지고 그냥 월급 깎으면 잘 된다 뭐 이런 식인데 사실 이게 술자리에서 그냥 분풀이 하듯이 이제 국민들이 정치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로는 가능하지만은 이걸 실제 정책이라고 하면서 무슨 돈을 깎아야 된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는 그냥 반정치 정서거든요. 아니 뭐 3,400만 할 게 뭡니까? 공짜로 해버리죠 그러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좀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지적했더니만은 그 싫으면 시집 가라 이거는 사실 정당 대표 간의 정책에 대한 서로의 이야기면은 싫으면 시집 가라라고 반응하면은 이건 정책 토론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의 그런 입장이 좀 아쉽고 다시 한번 본인의 입장을 정리해가지고 오해가 없게 전달했으면은 그럼 제가 또 재반박하거나 그 부분을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솔직히 싫으면 시집가는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또 이게 논의를 더 진척시키기 위한 대화라기보다는 그냥 지적에 짜증스럽게 대답하는 모습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좀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 이준석 대표 요 발언에 대해서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마 기회가 되면 질문을 받거나 얘기할 수도 있어요.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사실 민주당이 이 선거제, 특히 비례대표를 어떻게 뽑을까 이 선거제를 놓고 그동안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에게 다 위임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재명 대표 결국은 어떤 선택을 할 걸로 전망하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결국은 선거에 있어가지고 자신감을 많이 잃어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병립형을 통해가지고 본인이 공천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의석수를 찾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재명 대표의 그런 움직임이라는 것이 결국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굉장한 이제 불만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결국 박진감 있게 또 이렇게 자신감 있게 정권 교체를 하는 그런 적임자는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이재명 대표의 최근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는 것은 결국 의당이 그 의석이 제일 많은 제1야당이기 때문에 결국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심판에 가장 적합한 당이라고 생각하는 여론도 있을 텐데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그런 여론을 받쳐주기에 좀 부족한 것 같고 저희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저희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꾸준한 비판도 해오겠지만은 이재명 대표보다는 훨씬 박력 있게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적을 하고 또 대안을 제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요거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 텐데요. 요거는 지금 신당들과도 관련이 있는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 민주당이 과거 제도인 병립형으로 돌아갈 것을 선택을 하게 된다면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상황이 불리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어차피 그런데 뭐 위성정당을 양당이 어떤 형태로든 누구는 뭐 위성정당이라고 하고 누구는 뭐 연합신당이라고 하고 이렇게 할 텐데 어떻게든 만들 계획이었기 때문에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연동형과 병립형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희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양당의 추태만 더 부각될 뿐이지 선거 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입장을 갖고 지금까지 임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뭐 다양한 질문에 답을 해주셨는데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그냥 많았는데 그냥 굉장히 속도가 있게 답을 다 했어요. 요거 관련해서 앞서 가장 처음에 제가 이준석 대표가 드렸던 질문, 이 조국 전 장관이 갑자기 이준석 신당 연대 얘기를 꺼낸 거, 이거 최병천 전 부원장님. 아니, 조국 전 장관과 이준석 대표가 손잡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거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앞에서 영상을 보면은 예. 조국 전 장관이 직접적으로 연대를 얘기한다기보다는 예. 민주당이 단독으로 200석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예. 그런데 이준석 개혁신당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범야당, 예. 반윤석열 범야당이 합계로 200석이 넘으면 좋겠다라는 약간 희망사항이라 그럴까요? 왜냐하면 200석이라는 거에 좀 어떻게 보면은 이준석 신당과 연대를 한다는 거에 강조점이 있다기보다는 예. 200석의 강조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든 200석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걸 강조했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근데 거꾸로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들이 보기에 예. 아니 왜 100석도 아니고 150석도 아니고 뭐 180석도 아니고 200석일까? 예. 200석이 우리나라 전체 국회의석이 300석이거든요. 예. 300석 중에 200석이면 3분의 2가 되는데 그렇죠. 3분의 2가 되면 뭐가 되냐면 대통령을 탄핵하는 게 가능해져요. 그리고 개헌을 하는 게 가능해져요. 헌법을 개정하는 게. 그래서 예전에 2016년, 17년에 특히 이제 16년 12월 달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당시 이제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도 국회의원 3분의 2가 이제 찬성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조국 전 장관이 200석에 연연하는 거를 해가지고 그 연장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 비판받을 소지가 있고 예. 뭔가 좀 이제 경제를 제대로 못 챙기고 비판받을 소지는 있으나 탄핵을 좀 염두에 두고 200석을 얘기하는 것 자체는 좀 부적절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이준석 신당 얘기가 덜컥 나오면서 아니 갑자기 뭐 연대하자는 겁니까? 해서 지금 이준석 대표의 반응까지 저희가 지금 들어봤는데요. 좀 이준석 대표 얘기도 했지만 지금 조국 전 장관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된 거거든요. 다음에 사실은 그동안 이 다음에 지금 목소리가 준비된 분은 글쎄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약간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약간 뭐가 달라진 것 같단 말이에요. 얘기가요. 지금 연속해서 시점은 다르지만 두 가지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제왕적 당대표 윤석열 대통령 심판하고 바꿔야 된다. 그다음에 양당 기득권 국회 이거 바꿔야 된다. 제왕적 당대표 이재명 방탄정당 이거 바꿔야 된다. 이거 동의하면 같이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 동의한다면 같이 할 수 있죠. 조국도 같이 할 수 있다. 네. 조국 전 장관이 명예회복을 해야 된다는 거는 저는 이해는 가요. 네. 그리고 그거는 필요는 한데요. 네. 과도하게 좀 공격을 받은 면도 있고 네. 정치의 길로 가면 절대 그게 해결이 안 돼요. 네. 반은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고 반은 강력하게 지지하는 이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 싸움으로는 명예회복이 안 됩니다. 서지현 의원이요? 네. 이게 비슷한 시점에 나왔어요. 날짜 차이가 한 일주일도 안 나요. 근데 네, 이게 맞습니다. 한쪽에서는 조국 전 장관 보고 정치의 길로 가면 안 된다. 이거 네. 싸움만 커진다. 안 된다. 근데 지금은 손잡을 수도 있다. 뭐가 공통점이 있다면 이거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앞서 말씀했던 이준석 대표 그 개혁신당과 김종민 의원의 미래대연합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신당은 이제 단순한 총선 승리 예. 그리고 반윤이라고 하는 윤석열 정권의 중간 평가 성격이 있지만 예. 그 평가는 뭐 국민이 대다수가 인정하지만 그러면 그 평가 이후에 대안 선택.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개혁을 얘기하고 2050년을 준비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에 반해서 김종민 미래대연합 공동창업위원장인가요? 그분 예. 이제 김종민 의원은 조국 장관이든 좀 힘이 된다면 총선 승리에 위해서라면 예. 조금 어떤 그 원칙보다는 어떤 그런 부분에 실질적인 것, 이상보다 현실적.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조국 장관에 대해서 예전에는 절대 뭐 정치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한순간 뒤집어 그리고 버리잖아요. 과거에는 뭐 조국의 강을 건너야 된다고도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그렇다 보면 이제 더욱더 이제 이준석 신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개혁신당과 같이 할 수 없어서 제3지대가 더욱더 불투명해지고 더 멀어지는 거죠. 이게 결과적으로. 그게 조국 장관에 대한 이런 그 인식차뿐만 아니라 개혁의 인식차, 정책의 인식차가 점점 확인되다 보니까 이게 조국의 강이 아니고 이제 서로 만나야 되는데 이게 조국 장관에 대해서 언급하는 그 인식 하나만으로도 힘들다는 것이죠. 3지대가. 송영훈 의원? 지금 뭐 제3지대 신당들이 뭐 연대하자, 손잡자, 나중에 잘 되면 합당도 합시다, 선거 같이 치릅시다, 기호 3번 같이 받읍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갑자기 조국 전 장관 얘기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은? 김종민 의원이 좀 많이 급하다는 거를 티를 내신 것 같아요. 이거는 원칙과 상식의 그 멤버인 조응천 의원, 이원욱 의원이
좀 다 잡아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아마 나머지 두 분 의원들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요. 김정민 의원 과거에 그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서 내가 조국이야 하셨던 분 아닙니까? 그분이 이렇게 뭐 조국 전 장관과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건 상당히 좀 충격적인데 상황 판단을 좀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일단은 같이 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저는 거의 없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조국 전 장관이 지금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 선고 받았잖아요. 예. 다음 주 목요일에 항소심 선고 공판이 있습니다. 2월 8일인가요? 2월 8일이니까 다음 주 목요일이죠. 그런데 저는 조국 전 장관이 그날 법정 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지금 2015년에 나온 대법원 판례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웬만하면 항소심에서 1심의 양형을 존중해라. 1심 그대로 양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국 전 장관은 일부 혐의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바뀌지 않는 한 형이 내려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실형이 유지가 된다고 했을 때 이걸 항소심에서도 법정 구속을 안 하고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 그 형을 집행한다고 하면요. 과거에 한명숙 전 총리나 또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런 사람들이 그 형 집행이 될 때 교도소 앞에서 이벤트처럼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법원도 그런 상황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그 난감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법정 구속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 조홍천 의원이 검사 출신이시니까 그 김정민 의원이 한번 좀 물어보시고 의견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물어보시고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이게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약간 이런 지적이신데. 아무튼 신당들 관련 뭐 연대 얘기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뭔가 뭐랄까요? 좀 눈에 잡히는 모양? 이건 안 나오는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요. 알겠습니다. 자, 이 정도 정리하고요. 다음 주제가 오늘 지지율 조사 결과 나온 건데 이걸 좀 다루고 있거든요. 일단 제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9개월 만에 30% 아래로, 그러니까 20%대 뭐가 나온 겁니다, 지금요. 요 내용은요, 제가 자리를 좀 이동해서 자세히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에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조사 결과 오늘 좀 나왔는데요. 이거 한국갤럽조사인데 좀 주목을 받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우선 이쪽 이게 그러니까 작년 11월부터 쭉 이렇게 매주 조사거든요. 여기 보시면 중간에 이제 조사가 안 된 기는 좀 이게 띄어놨는데요. 보통 지지율이 30% 초반을 쭉 유지했어요. 쭉 지속됩니다. 31% 주셨지만. 근데 이번 주 조사, 2월 첫 주 조사거든요. 29%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 지지율 조사라는 게 오차 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차 범위 내 안의 지지율은 통계적으로는 같은 값이라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렇지만요. 이 절대값 자체가 30% 밑으로 빠진 게 9개월 만에 나왔거든요. 29%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 지지율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어느 한 지역을 보는데요. 대구 경북 이른바 TK입니다. 여당 국민의힘의 텃밭으로 꼽히는 곳이죠. 여기에서 지지율을 보면은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잘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부정평가죠. 48, 긍정평가 45. 한 주 전과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긍정평가가 오히려 부정평가보다 낮아진 수치가 나온 겁니다. 이게 대구 경북 지역만 보면 그래요. 다음은요. 연령 중에서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을 굉장히 강력히 지지했던 60대 연령층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에 있습니다. 다음 여기 보시면 잘못하고 있다가 54, 잘하고 있다가 42. 역시 몇 주 전과 비교하면은 줄어든, 긍정평가가 줄어든 겁니다. 역전이 됐다고도 볼 수가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좀 뭐랄까요. 부정평가가 많이 늘고 반대로 긍정평가. 이걸 지지율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좀 낮아지고 전체적으로는 30% 밑으로 내려간 상황. 이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질문을 좀 받았습니다. 짧게 대답을 합니다. 들어보시죠.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고 국민의 그건 국민의 평가에 여러 가지 양태로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의 문제는 아닙니다. 더 열심히 더 잘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뭐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죠. 제가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자, 김인영 부대변인. 이거 또 국내임 총선이 계속 다가오고 있는데
대통령의 지지율과 총선의 결과는 굉장히 좀 밀접하다는 게 통상적인 인식인데 네. 국민의힘으로서는 이게 부담이 좀 커지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대통령제에서 집권 여당과 대통령은 한 몸과 다름없습니다. 예. 대통령께서 저런 낮은 지지율을 받은 거에 대해서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서 굉장히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예. 저렇게 낮은 지지율이 나온 것은 사실 저는 경제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부정평가 응답하신 분 중에 가장 많은 비율들이 경제가 어려워서라고 대답을 하셨는데요. 지금 물가 상승률이 6개월 만에 2%대를 기록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물가, 그러니까 과일이라든지 실생활에 필요한 물가들은 여전히 높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반영된 거고, 거기다가 설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장바구니 물가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엄한 회초리를 저에게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 장보러 한번 갔다 오면은 약간 화가 난다. 네. 국민들이 그러신 겁니까? 네, 그럼? 저는 그게 가장 크게 많이 반영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경제가 지금 만만치 않죠. 힘든다고 말씀하시면 많은데 그런 게 이게 반영된 거 아닌가라는 분석이신데, 일단 지지율 결과 나왔고요. 그리고요,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할 것인가, 아니면 기자들과 좀 만나서 가벼운 어떤 시간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대담을 가질 거야 했는데 지금 가닥이 좀 잡힌 것 같죠? 내용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윤 대통령 7일 신년 대담 방송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중계는 아니고요. 4일에 녹화를 해서 방영을 7일. 지금 KBS 단독 신년 대담. 요 방안이 굉장히 유력하다 그래요. 대통령과 진행자가 1대1로 대담을 하는 요 형식이고요. 그리고 뭐 내용은 국정 전반에 대한 내용, 민생 내용, 그리고 최근에 논란했던 김건희 여사 관련된 명품백 논란, 이런 것도 설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일단 굉장히 요 날짜, 요 방식이 유력하다, 거의 기울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참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다 대답을 하더군요. 이 관련된 대답도 좀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건 제가 평가하고 판단할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잘 감안하셨을 것 같은데요. 김건희 여사 관련한 유감 표명을 좀 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나오는지 위원장님 동의하실까요? 똑같은 답변을 드리게 되는데, 저는 충분히 제 입장을 선명하게 밝혔다고 생각합니다. 자, 송영훈 의원. 대담이 뭔가 중요한 기점이 될 거 아니냐라는 게 정치권 지금 시각이에요. 뭔가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이 대담을 계기로 지지율이 반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대통령께서 충분히 진솔하게 국민들 앞에서 입장을 밝히시면은 저는 지지율 반전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2월 7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아마 지금 저녁에 방영을 할 것 같아요. 아마도 그날 저녁에 하는 걸로 나오죠. 예, 저녁에 방영을 할 것 같고, 사실은 이제 국민들께서 굉장히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어떻게 입장을 표명하실지를 상당히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대통령께서 입장을 표명을 하시는 게 김건희 여사가 하는 것보다 더 무겁고 중요한 행위라는 점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정을 해서 대통령의 친인척 중에 누군가가 좀 이렇게 부적절한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그 본인이 사과를 하는 것보다 대통령이 내가 참 부덕의 소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무거운 행위죠. 국정의 최종 책임자로서 직접 언급을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도어 스태핑이나 이런 게 중단이 되긴 했습니다만, 원래는 대통령께서 그동안에 진솔한 의사소통으로 많이 호응을 얻었던 적도 있습니다. 또 기자들에게 또 김치찌개도 직접 끓여서 대접하겠다고 말씀하셨던 적도 있고, 그런 어떤 진솔함을 보여주시고 국민 여론에 대한 응답성을 보여주시면은 저는 충분히 국정수행 지지율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진솔한 모습을 아주 강하고 진하게 보여준다면 뭔가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민주당 소속이신 최병천 전 부원장께. 자, 대담을 계기로 지지율이 반등하려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네, 대통령 대담을 좀 얘기하기 전에 앞에서 나왔던 대통령 지지율 하락 관련돼서 좀 짧게 보충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요. 분석 좀 해주세요. 그럼. 네, 앞에서 말한 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TK에서 부정적 여론이 48이 나오고 긍정적 여론이 45가 나왔어요. 그리고 60대에서 부정적 여론이 54가 나오고 긍정적 여론이 62가 나왔는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갤럽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로 거의 유일한 수치로 봐야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TK 지지층과 60대 이상의 지지층이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의 논란이 있었잖아요. 소위 예. 말하는 윤한 갈등이 있었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 그러지 마라. 한동훈 밀어줘야지 왜 자꾸만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괴롭히냐. 그래서 그거에 대한 꾸지람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여권의 핵심 지지층이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힘을 실어줘서 나온 어떤 그걸로 봐야 되고 보통 한 32, 3 정도가 나오다가 29가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실은 이제 60대와 TK에 있는 인구 비례를 하면 대략 한 2, 3% 포인트가 빠진 거죠 지금.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제가 보기엔 해석을 하고 이거는 즉각적으로 총선에 영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대구 경북에서 국민의힘이 정당 지지율이 45%가 나오든 99%가 나오든 대구 경북 의석수는 그냥 25석이에요. 어차피 의석수는 그대로기 때문에 이 자체라기보다는 이건 이제 일시적인 윤한 갈등의 여파로 봐야 된다는 걸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사과라는 게 정치적으로 좋은 사과가 있고 나쁜 사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는 사과를 해가지고 지지율이 더 폭망하는 경우가 있고 사과를 해가지고 지지율이 반등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과를 해서 지지율이 폭망했던 대표적인 사례는 국정농단 사태 때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예요. 그때 10월 24일 날 태블릿 PC가 그때 공개돼가지고 그렇습니다. 2016년 10월 24일 날이죠. JTBC에서 했었는데 그래서 한참 있다가 대통령이 사과를 했는데 허심탄회하게 미안하고 수습을 하는 사과를 해야 되는데 뭐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인정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죄송하면 뭐가 죄송한지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육하 원칙 그런 게 있는 사과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사과한다고 본인은 생각하시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뭐 가지고 약간 뭐 국민들을 뭐 하나? 그렇게 생각하면 이 오히려 제가 보기엔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 있고 역효과가 난다. 지금 바로 얼마 전까지의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또는 용산의 일반 반응은 몰카 공작이라는 거였어요. 이 디올백 이 명품 백을 수수한 거는 이거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몰카 공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에 하나 그런 비슷한 류의 사과를 하면 민주당 입장에는 땡큐 베리머치다. 그러나 국민들을 위해서는 그런 거는 도리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인정할 건 허심탄회하게 다 인정하고 겸허하게 사과하실 생각을 해야지 지지율도 오르는 거지 사과하는 둥 마는 둥 하시면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때 사과처럼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걸 좀 유념했으면 합니다. 일단 녹화 자체는 4일입니다. 그러나 며칠 지난 7일 저녁에 지금 방송이 될 걸로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쪽이 유력하다니까요. 그런데요. 근데 그날이요. 이게 지금 그 대담의 방송은 7일 저녁으로 좀 보이는데 그날 오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관훈클럽 토론회를 또 참석을 합니다. 여기 화면 보시면. 그렇다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분야의 질문을 받겠죠?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할 텐데 그날 저녁에 윤석열 대통령이 또 어떤 국정 등등 여러 가지 일도 꺼내는 거예요. 이게 약간 공교롭네요. 같은 날 오전과 오후에 각각 여당의 비대위원장 그리고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입장이 같은 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시차를 두고. 이것도 과연 어떤 내용들이 각각 나올까? 아마 그날은 언론들이 굉장히 바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입장이 나오는지요. 요걸 좀 한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요 팩트 체크 하나만 해드리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관훈클럽 토론회는 1월 25일 오전에 이게 일정이 공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관훈클럽 토론이 먼저 잡혔을 거고. 먼저 잡혔고? 그래서 뭐 당에서 이것을 일부러 같은 날짜 잡은 건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런 얘기는 아무도 안 하셨는데 일단 설명을 추가해 주셨고. 그러니까 그게 미리 잡혔고 지금 대담 날짜는 그 이후에 약간 조율을 통해서 잡힌 거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설 연휴 전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그날은 조국 전 장관 선거가 있어요. 아마 그게 뉴스를 도배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7일 날 보통 잡았는데 그것까지 감안할 것 같다. 그러면 7일, 8일, 그다음에 연휴, 굉장한 한 주가 될 수도 있겠네요, 지금. 아무튼 어떤 입장들이 나올지 좀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이런 가운데 어제 살짝 해프닝이 있었죠. 그리고 오늘 또 입장도 나왔어요. 그거에 대해서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일단 저 화면에 맨 아래쪽 좀 봐주세요. 여기 보면은요. 한국 한센인 복지협회 여기 보면 김인권 협회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께 편지를 보냈어요. 이거 십자가로 인해 상처 들어서 죄송합니다. 이거 뜻하지 않게 근데 오해 풀리고 행복한 설 맞이했으면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각계각층에 보낸 선물이 준비돼서 이게 선물이 보내졌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그 포장 박스 그림에 십자가 그림도 있고요. 어떤 뭐 여성분이 등장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도 있고요. 더구나 기도문이 또 들어가 있는데 그게 또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약간 기독교계에서 뭐 아멘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각계각색에 다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불교계에도 이게 갔다는 거죠. 아, 십자가가 들어있는데. 물론 이게 한센인 분들이 그 주변에 이제 그림을 그린 걸 그걸 활용해서 박스를 만드는데 뜻하지 않게 이게 오해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아, 그래서 어제요,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막 불교계를 찾아가 사과하는 모습도 있었어요. 그 모습 좀 보겠습니다. 받은 분들이 있다면은 이렇게 잘 설명을 좀 해.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대통령 선물을 큰 스님께 보내는 중에 저희들이 좀 많이 부주의하고 생각이 짧아가지고 저희들이 큰 결례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조치를 또 하겠습니다. 예, 빨리 오셔서 이렇게 해명을 해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미처 사려 있게 생각하지 못했던 실수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진솔하게 사과를 드렸고. 자, 소장님, 이게 해프닝처럼 됐는데 사실 또 아쉬운 점도 있네요. 좀 꼼꼼히 더 챙길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이거를? 그렇죠. 근데 실수고 해프닝은 맞는데요. 다행입니다. 실수를 인정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십자가가 아니고 뭐 바이든 날리면처럼 저건 십자가 아니고 뭐 X입니다. 그리고 뭐 종교 통합을 위해서 한 의도입니다. 이렇게 변명 아닌 변명하면 엄청나게 어제 뭐 즉각적으로 바로 사과를 했고요. 그렇죠. 아, 죄송합니다. 바로 나왔죠. 그렇죠. 일파만파인데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게 한 번이 아니고요. 2022년 12월인가 농민들 대상으로 또 선물 줄 때는 견과류인데 해외에서 수입한 걸 또 낸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공감 능력이라든지 실무진의 어떤 국정 운영 능력까지 불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해프닝이고 실수이지만 이게 단순한 실수로 넘어갈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체에 대해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담당자에 대한 책임보다는 이런 시스템이 왜 이렇게 한두 번이 아니고 발생하는 이유, 혹시 문화인 것인지, 혹시 능력이 정말 없는 것인지, 아니면 누구의 어떤 책임관의 문제인 것인지를 꼼꼼히 따져봐서 이런 것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사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단 해프닝처럼 비쳤고 또 즉각적으로 사과 조치했고요. 또 불교계에서도 그러군요. 뭐 오해했는데요. 뭐 괜찮습니다. 약간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한세인 단체에서도 뜻하지 않게 저희들 때문에 저희 뭐 그림 이런 거 보낸 것 때문에 오해됐는데 뭐 죄송하고 미안하다. 약간 이런 입장까지 낸 상황으로 뭐 수습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좀 어제 오늘 사이에 있었습니다. 자, 지금 시각을 보니까요. 6시 20분에 막 들어섰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MBN 뉴스와이드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선거제도 관련해서 당의 입장을 정하는 권한을 이재명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위임하기로 하신 거죠? 포괄적인 위임입니다. 언제까지 이제 답변을 주시겠다고 선생님?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일단 이재명 대표에게 결정권을 준 거예요. 포괄적 결정권을 줬다 그랬죠. 그런데요.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이와 관련해서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굉장히 막 이걸 가지고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그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아주 기상천외한 이 편법으로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후퇴해버린 것 같습니다. 위성정당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치들도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선거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지만 승부 아닙니까?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 엄혹하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계신 사안이고 또 어쩌면 이해관계도 좀 있을 수 있는 일이어서 신중하게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시차를 둔 발언들인데 가만히 들어보면 조금씩 뭔가 바뀌는 것 같기도 하고 어느 쪽에 마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확답은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선택지는 과연 무엇일까? 여기 1, 2, 3 있는데 일단 준현동형, 현행제도 그대로 유지하는 거 아니면 병립형으로 회귀. 과거 제도예요. 과거에 우리가 총선 때 적용했던 제도, 그냥 간단하게 비례대표 제도. 그리고 아니면 제3의 다른 방법? 아직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최병천 전 부원장께요. 이재명 대표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 지금 세 가지 삼지선다형으로 줬는데요. 예. 연동형 현행 유지를 할 거냐, 병립형으로 회귀할 거냐, 예. 제3의 선택을 할 거냐. 저는 제3의 선택을 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럼 뭡니까 제3은? 어떤 분은 이제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걸 같은 걸로 볼 수 있는데요. 같은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전국 단위 병립형이 있고 예. 권역 단위 병립형이 있어요. 예. 권역 단위 병립형을 짧게 설명드리면 전국을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의 3개의 등분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지역 균형 가중치를 약간 두면 예. 수도권은 전체 비례대표 47석 중에 16석, 중부권은 15석, 남부권은 16석이 돼요. 그럼 예를 들면 중부권, 뭐 수도권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 경기, 인천, 강원도 합해서 몇 석 이렇게 배정을 한다는 겁니까? 그렇죠. 서울, 경기, 인천 합쳐서 수도권은 몇 석? 16석. 충청과 대구, 경북과 강원을 합쳐서 15석. 아, 그런 식으로 나누는. 호남과 부산, 울산, 경남을 합쳐서 16석. 그러니까 그렇게 세 권역으로 나눠진다. 그렇죠. 이렇게 세 권역으로 나누면 예. 이것은 왜 그냥 단순 병립형 회귀와 다른 거냐면 한국의 정치개혁은 크게 역사적으로 두 종류 갈래가 있었어요. 하나의 갈래는 진보 정당들이 주장하던 비례성 강화 주장들이에요. 예. 그게 이제 연동형이라든가 등등 비례대표라든가 이런 거였었고 또 하나 한국의 오래된 정치개혁의 갈래는 지역주의 타파였어요. 예. 우리가 이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대구 경북에서는 대부분 다 민주당은 떨어지고 국민의힘에서 당선이 되고 호남에서는 대부분은 다 민주당에서 당선되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좋은 정치 있어도 당선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대구 경북 호남 부울 경우는 지금 이제 부산 울산 경남은 민주당이 몇 석이 됐지만 특히 대구 경북과 호남은 양당이 당선된 게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게 고인물이 되고 약간 지역이 부패화될 수가 있어요. 실제로도 지역 단위 GDP 어떤 총생산이 이 대구와 대구와 광주가 꼴찌에서 1등, 2등을 다투고 있어요. 지역 단위 GRDP에서도. 그래서 실은 권역별 병립형을 하면 이 중부권에서 민주당이 적으면 3석, 많으면 5석 정도가 될 수가 있고 남부권에서도 국민의힘 계열도 3석에서 6석 정도를 당선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호남이 포함된 지역에서 국민의힘도 비례 의석을 가질 수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영남이 TK가 포함된 지역에서 민주당도 의석을 가질 수 있고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는 단지 돌아가는 게 속된 말로 좀 이렇게 쪽팔리니까 권역별 병립형을 하려는 거로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국 정치개혁의 역사를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한국 정치개혁의 한 족보는 지역 일당 독점 체제를 어떻게 타파할 거냐. 그게 한평생 김대중 노무현이란 정치인이 한평생 싸웠던 게 실은 지역주의였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건 설명 알겠는데 그러면은 부분적으로 권역별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건 정치개혁의 한 종류로 볼 수 있다. 그거를 선택할 거라고 전망하셨는데 그런데요. 소수 정당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불리하다. 이거 번복 아닙니까? 라는 비판 안 나오겠습니까? 소수 정당은 민주노동당이라든가 다당제가 열렸던 거는 2016년 총선에 다당제가 걸렸잖아요. 그리고 촛불 이전이었잖아요. 그때는 병립형화해서 다당제가 됐던 거예요. 예전에 민주노동당이라든가 통합진보당이 잘 나가던 시절도 병립형이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때는 과거인데 근데 지금 소수정당들은 지금의 준연동형제를 유지하라고 요구하고 있잖아요. 이제 준연동형 제도는 취지는 좋았으나 여러 가지 제도를 너무 이 위성정당을 비롯해서 엉망진창으로 약간 좀 제도적 결함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매번 위성정당을 만들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 제도는 좀 실패를 인정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필요가 있다. 제도의 정상화가 좀 불가피한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김윤영 부대변인께 이거 만약에 권역별 아까 설명 들었어요. 시청자 여러분도 이해하셨을 거예요. 권역별이라는 게 어떤 뜻인지. 이거 번복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우선 먼저 말씀드리면 권역별 병립형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만약에 68일 남은 시점에 아직 민주당은 입장을 못 정한 상태지 않습니까? 못 정했어야지. 근데 권역별이 들어오면 지역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거 협상 안 될 겁니다. 서로 양보 못 합니다. 국민의힘은 일관되게 병립형을 주장하는 이유는
투표는 국민의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가장 직관적이고 쉽게 그 제도를 알아야 됩니다. 예. 준연동형 처음 만들어졌을 때 당시 심상정 의원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국민들이 계산법까지 알 필요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장 쉽게 국민들이 알 수 있는 병립형을 해야 된다는 게 같은 생각이고 저희 당 역시도 일관되게 같은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겁니다. 일단 몰라요. 이재명 대표한테 전권을 줘서 선택을 하라 했는데 지금 아직 뭐 선택이 오지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고민한다는 얘기만 나왔었거든요. 이거 기다려봐야 됩니다. 지금 이거 뭐 선거제도가 사실 점점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고 다른 쪽에서는 아니 그렇다고 이 버려지는 사표라 그러죠. 이 사표는 너무 아까운 거 아닙니까? 그걸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방법을 찾아보죠라는 또 얘기도 있고 또 소수 정당들은 아니 무슨 권역별이든 전국별이든 병립형 가는 거는 이거 우리한테 불리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또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거 굉장히 이해가 복잡한데 일단 가장 다수당인 이재명 대표에게 결정권이 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선택을 할지 기다려봐야 됩니다. 이거 좀 복잡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서 이 정도로만 좀 마무리해 보고요. 다음 주제로 가겠는데요. 이분이 등장을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제목부터 좀 확인해 보시죠. 추미애 활용법을 놓고 갑론을박 민주당에서 나오는 거죠 지금요. 일단 왜 갑론을박이 시작이 됐냐면요 이겁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서울에 있는 지역구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 일단 동작을이 나오고요. 중구, 성동구 갑, 송파갑. 지금 민주당에서요 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추미애 전 장관을 딱 물어보면서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걸 조사하고 있다 그래요. 근데 통상적이면 딱 한 곳을 조사하는 게 보통인데 여러 곳을 조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쪽도 갈 수도 있고 저쪽도 갈 수도 있고 뭐 그렇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일단 지역을 보면은 굉장히 보기에 따라서 격전지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약간 좀 그런데 이런 곳에 놓고 조사를 하고 있어서 민주당이 추미애 전 장관 투입을 검토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와 관련된 목소리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소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태까지 몸을 사리지 않았듯이 비겁하게 숨거나 몸을 사리지는 않는다. 여러분과 함께 풀어내야 될 문제인 거죠. 이번에 총선에 출마하실 겁니까? 해야 되는데요. 또 네. 지지자들도 해달라라고 요구하는데 민주당이 좀 정신 차리면 저한테도 기회가 있을 것 같고 민주당이 정신 못 차리면 저에게도 기회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걱정입니다. 제가 볼 때는 있을 것 같아요. 추미애 전 장관을 비롯해서 여러 우리 당의 훌륭한 자원들이 출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재훈 위원장, 지금 듣고 계시기로는 아무튼 추미애 전 장관을 민주당은 서울에 투입하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활용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추미애 대표가 뭐 보수 쪽에서는 좀 많이 이제 어떻게 뭐 깎아 내리시더라고요. 뭐 보수의 뭐 어머니라고 하시던데. 보수의 어머니요? 예. 근데 지금 상태는요. 어떻게 이야기 나오면 야 그때가 추미애 장관이 했던 말이 맞구나 하는 국민적인 여론도 상당합니다. 어떤 게요? 어떤 게 그러니까 맞구나 윤석열 합니까? 대통령이란 게 그 당시에 봤을 평가에 때는 대한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보수 뭐 이렇게 진보를 다 떠나서 추미애 장관이 사실 민주당의 당 대표로 최초로 맡은 장관입니다. 여성 중에. 그래서 이렇게 비난하거나 조롱할 대상은 아니에요. 이분이 장관 출신이기도 하고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활용보다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추미애 전 장관이 어느 서울로 가든지 어느 지역으로 가든지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논의를 하고 또 본인한테도 당에서요 이게 사실 상의를 합니다. 어느 지역에 갔으면 하는 거 혹시 어떤 의미로 이번 총선에 임하는 목표라든지 자세를 여쭤보거든요. 그런 조율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상대성이잖아요. 상대 후보가 혹시 이제 다른 추미애 장관과 상징적으로 뭐 여권이나 야당과 이렇게 상징적인 싸움일 이렇게 지역의 격전지로 분류가 되면 전략 공천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추미애 전 장관이 뭐 활용이라기보다는 당연히 총선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추미애 전 장관 추가 질문 드리면 추미애 전 장관이 총선에 등판하게 되면 출마를 하게 되면 민주당의 전체적인 총선 구도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도움이 되는데 말씀드렸죠. 어느 지역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다르죠. 예를 들어 가정입니다. 예를 들어 추미애 장관이 본인이 나 광주에 한번 가고 싶다. 전라도에 한번 가고 싶다. 호남? 그렇죠. 한번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전체적인 총선에서의 야당의 어떤 큰 역할이나 그런 쓰임새에 맞게 가야지 어떤 본인의 총선의 욕심 그리고 좀 다른 개인적인 사심은 아니겠지만 좀 다른 역할을 하게 되면 또 마이너스 될 수도 있죠. 어려운 곳으로 가도 어려운 곳으로 가라. 어려운 그런 것이요. 그 역할에 잘 맞게 이제 퍼즐을 서로 잘 맞추는 과정이 한 50일 정도 남았겠죠. 송영호 국민의힘 위원께 이거 추미애 전 장관은 사실은 글쎄요. 국민의힘에서는 혹시 추미애 전 장관이 나오면 이거 선거 구도 자체가 또 옛날처럼 바뀌었어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겁니까? 글쎄요. 일단은 아까 그 그래픽에 보면은 지금 민주당에서 추미애 전 장관을 여러 지역에 적합조사를 돌린다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 그래요. 저는 그거 자체 지도 좀 다시 한번 볼까요? 저는 그거 자체가 좀 함의가 있다고 봐요. 지금 그러니까 저 세 곳이 지금 예로 나왔는데. 왜냐면은 어느 한 군데 돌렸는데 뭐 압도적으로 우세하게 나왔다. 그러면은 여기저기 돌리겠습니까? 안 그럴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저렇게 여러 곳을 조사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제 추정입니다만 사실 여기저기 돌려도 다 만족스럽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자꾸 다른 곳을 돌려보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 동작을이 지금 나왔습니다만은 동작을 같은 경우에 소위 말하는 빅네임이 그냥 지역 연고 없이 옮겨왔을 때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닙니다. 2008년에 정동영 전 장관 그 장관의 대선 후보까지 했는데 연고 없이 그냥 옮겨왔다 낙선했거든요. 2014년에 730 재보선 때 그 노회찬 전 의원이 동작을에 또 출마했었잖아요. 당시에 진보 진영이 가졌던 최고의 자산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연고 없이 오니까 역시 낙선했거든요. 그래서 추미애 전 장관이 이런 지역에 왔을 때 잘 되겠는가 싶고 또 중성동갑 같은 경우도요. 거기 지금 이제 윤희숙 전 의원과 임종석 전 실장의 대결이 이루어질 건가 이게 지금 초미의 관심사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임종석 전 실장을 다른 데로 돌리잖아요. 그러면은 윤희숙 전 의원이 제기한 86 운동권 대 경제 전문가 맞대결에서 자신이 없다는 걸 인정하는 셈이 돼요. 또 민주당이 또 그런 질문을 받게 된다. 그렇죠. 그 배치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은 그 추미애 전 장관은 1996년에 새정치국민회의에 인재 영입이 돼가지고 오셨는데 그때 그 인재 영입 과정을 동교동계의 좌장인 권노갑 전 의원이 회고록에서 설명을 한 게 있어요. 그 순명이라는 회고록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추미애 전 장관이 이제 영남 출신이기 때문에 국민회의에서는 대구에 출마하기를 바랬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추 전 장관이 그 호남 원적 유권자가 많은 서울 광진을 희망했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미애 전 장관을 그 어떤 정치 초심에 맞게 대구에 가시는 것을 민주당에서 원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대구 출신이신 우리 서재현 위원장님 의견도 한번 궁금합니다. 이게 추미애 전 그러니까 당에서 추미애 전 장관이 출마를 원하는 곳과 추미애 전 장관이 생각하고 있는 곳이 달라서 충돌할 수도 있다 이 뜻입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이거 서재현 위원장은 어떻게 보세요? 지난해 한 10월인가요? 추미애 전 장관께서 오셔가지고 대구에서 당원들이 또 대구에 좀 한번 요청하신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추미애 전 장관께서는 좀 부정적인 건 아니지만은 선뜻 한번 도전해보겠다, 혹은 대구를 위해서 한번 희생하겠다 그런 말씀은 안 하셨어요. 안 했다. 그걸로 좀 짐작해 본다. 자, 그런데요. 추미애 전 장관 얘기를 하면 꼬리표처럼 붙는 게 현 정부 탄핵의 주역 아닙니까? 이거예요, 지금요. 늘 나오는 꼬리표처럼 돼 있는 게. 그래서 그럴까요? 다음 목소리에 두 명이 등장을 하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여당으로서 잘못한 부분도 있고 또 그 문재인 정부 당시에 어떤 정책적 문제도 있을 거고 또 인사 문제도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에 대한 걸맞는 책임의식을 갖고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물론 뭐 완전히 공천을 배제해야 될 정도의 중대한 잘못이냐 그건 또 따져봐야 될 문제지만 오면 나경원 전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동작이나 한강벨트에 따른 우리 당 후보들도 당선 확률이 엄청 높아지거든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추미애를 또 내나? 하면서 오히려 민주당 심판 쪽으로 결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나온 걸 보고 제가 어제 그 동작이나 그 근처에서 출마를 준비하는 우리 당 분들에게 축하 메시지 인사를 드렸습니다. 최병천 전 위원장. 물론 뭐 장해찬 전 최고위원회 뭐 또 판단이긴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내심 뭔가 좋습니다. 반기는 듯한 분위기도 있거든요. 분명히요. 이거 추미애 전 장관의 출마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2000년 이후로 총선이 총 6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는 3승 3패였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수도권에선 5승 1패를 했어요. 2008년 한 번만 패배하고 2000년, 2004년, 2012년, 16년, 20년을 민주당이 이제 수도권에서 이겼는데 그 얘기를 좀 다르게 말하면 수도권에는 민주당에 오래된 국회의원이 많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유권자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는 특히나 대한민국은 다이나믹 코리아거든요. 뭔가 이렇게 역동적인 걸 좋아해요. 우리나라 국민성 자체가 역동적인 걸 좋아한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K-팝이든 뭐 K-컨텐츠든 세계적인 이제 히트를 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 서울 지역 선거가 엄청 중요한데요. 서울 지역의 가장 중요한 승부처를 뭘로 봐야 되냐면 한강 벨트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난 2020년 총선 때는 민주당이 서울 전역을 압승을 했는데 강남 3구를 정도를 제외하고는 그런데 지난 대선에서 서울의 총 25개 구 중에서 14개 구에서 민주당이 졌어요. 그런데 그 14개 구가 다 어디냐? 한강 벨트에 다 모여 있어요. 한강을 끼고 있는 지역구들. 그렇죠. 뭐 광진구, 영등포구, 뭐 동작구 이런 데들이거든요. 마포, 용산, 성동을 포함해서. 그러면 민주당이 선거에서 정말로 이길 생각이 있으면 우리 이재명 대표의 표현처럼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 이 표현을 저는 이재명 대표 본인과 당 지도부가 좀 더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데 민주당은 한강벨트에다가 지극 정성을 투자해야 돼요. 어떤 분을 투자해야 되냐? 우와, 민주당이 변화하려고 하는구나. 민주당이 우리가 진보적 가치라든가 민주화 운동을 했었지만 부족함들이 있거든요. 민주당이 경제 성장에도 관심 있고 대기업에도 관심 있고 친노동과 친기업을 같이 할 수 있고 그래서 뭔가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민주당의 약점을 보완해주는 그런 공천을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배치하지 않으면 자칫 지금 유권자들의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종합보면 윤석열 대통령 심판하고 싶은데 민주당도 약간 좀 뜨뜻미지근하다, 갸우뚱하다라는 그 중간쯤의 여론에 지금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추미애 전 장관 출마 또는 공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뭡니까 그럼? 제가 지도부라면 저는 추미애 전 장관은 대표까지 하셨던 분인데 저는 제가 지도부라면 추미애 전 장관을 한강벨트에 배치하지 않겠어요. 지금 지도 좀 아까 다시 볼까요? 조사를 했다는 그 지역구 지도 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그 내용 보면요, 이거 다 한강벨트네요. 다 접하고 있네요, 지금요, 지금. 네, 지금 저기가 다 이제 한강벨트인데요. 그런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본인이 선거 승리에 최대 관심 있다고 얘기를 했고, 다 뭐 소진되어도 괜찮다고 얘기를 했고, 우리 이재명 그 대표께서도 이제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고 얘기했는데, 이 한강벨트에 국민적으로 약간 설레는 후보, 기대감이 있는 후보를 주로 배치할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뭔가 좀 잘했고 잘못했고를 떠나서 오래된 정치인, 아까 전에 우리 그 송 위원님이 잘 설명해 준 것처럼 96년부터 계셨던 거거든요. 그럼 96년이면 지금 한 20년 지났나요? 30년 지났나요? 거의 한 30여 년 가까이 된 거기 때문에 민주당의 신제품을 배치하는 게 제가 보기엔 조금 더 지혜로운 전략이다. 이런 게 필요해 봅니다. 그런 말씀 중에 추미애 전 장관, 추미애 전 대표는 아무리 봐도 신제품은 아니다. 그러니까 관록이 있는 정치인일 수 있지만 관록은 있지만 신제품은 아니다. 네, 뭐 그런 뭐 이제 객관적인 사실인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그걸 강조하신 것 같은데 김윤영 부대변인, 뭐 경쟁 정당, 옆집 정당 사정이긴 해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정말 추미애 전 장관이 나오면은 이건 선거에 우리가 땡큐인데 이런 분위기입니까? 저는 추미애 장관에 대한 평가는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이미 끝났다고 봅니다. 지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생을 저희 국민의힘이 만든 게 아니라 결국 추미애 장관이 만들어줬고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인기는 민주당의 법사위원 의원들이 만들어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이런 학습 능력이 좀, 민주당 분들 앞에서 죄송하지만 학습 능력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떤 결정이 있겠죠.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아무튼 아까 들어보시다 본인은 좀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죠. 근데 좀 민주당 내에서는 약간 다른 결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주제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뭐 재판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받으신 분이 있고요. 앞서 또 1심에서 유죄가 나오신 분도 있는데 그와 관련이 있습니다. 보시죠. 돈봉투 의혹인데 복당하고 물음표입니다. 복당. 그렇다면 돈봉투 의혹된 당을 나가신 분인데 복당을 한다는 겁니까 지금? 오늘 송영길 전 대표
오늘 첫 재판이 있었다 그러죠? 일단 그 모습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판사가 재판을 빨리 열라고 아주 안달을 하고 있어요. 재판을 이렇게 빨리 잡아버리고 속개할 뜻을 공개적으로 분명하게 밝히는 것, 그거 자체가 이미 저는 남편에 대한 판결은 머릿속에 이미 다 있구나. 검사 앞에 가서 아무리 억울한 점을 해명해 보아도 그 실효성이 없습니다. 판사 앞에 가서 하겠습니다. 검찰이 100여의 압수수색으로 꾸며낸 증거를 법정에 제출하면 법정에서 다투겠습니다. 불리한 것을 조작해서 나를 죽이려고 그럴 경우에 내가 왜 검사 앞에 가 진술해야 됩니까? 그럼. 자, 이런 뭐 얘기일 거라는데 오늘 재판이 진행이 됐는데 아마도 추정컨대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뭐 재판에서도 할 것 같죠. 그래서 일단 요건 좀 기다려봐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요, 요 돈봉투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다음 얘기가 있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명이 돈봉투를 받았다고 좀 의혹을 사고 있는데, 그 수수 의혹 민주당 의원 7명에게 검찰이 출석 요구서를 발송을 했는데 해당 의원들은 불응합니다. 총선 전에는 출석할 수 없다. 그러니까 4월 10일 전에는 못 갑니다. 끝나고 뭐 갈지 말지. 소환 불응이에요, 지금요. 이상 상태가 나왔는데, 이거 송영훈 의원, 법조인이시니까 혹시 검찰이 불응하면은 뭐 체포영장을 뭐 신청한다고 추가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 걸로 보십니까? 아니면 뭐 총선이니까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걸로 보십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관측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리고 7명의 국회의원 중에 뭐 한두 분에 대해서라도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청구가 되면 그 민주당 이걸 과연 국회에서 또 방탄을 해서 부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 총선을 앞두고 굉장히 정치적인 부담이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민주당에서 지금 이 돈봉투 받은 걸로 지목되고 있는 그 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님들 그 정말 돈봉투 안 받은 게 맞으면 빨리 나가서 조사 받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민주당 정부에서 검찰 수사공보준칙 개정이 돼서 지금 무슨 포토라인에 서지도 않고 조사 내용 공표도 안 되잖아요. 다 비밀에 붙여서 저기 지하 주차장 통해서 들어가셔가지고 조용히 조사받고 나올 수 있거든요. 안 받은 게 맞으면은 뭐 조사받은데 거리낄 건 없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윤관석 의원과 강내구 감사 재판에서 돈봉투 살포 자체는 있었다는 게 지금 사실로 밝혀졌잖아요. 그러면은 돈을 준비하고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없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소위 지금 돌아다니는 돈봉투 리스트 중에 물론 안 받은 분들도 있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누군가는 받았다는 것이고, 그러면은 빨리 조사를 받으셔야죠. 이걸 우리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고 혹시라도 나중에 또 보궐선거, 재선거 발생하면은 그건 정말 주권자에게 큰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돈봉투 의혹 사건, 아까 말했지만은 윤관석은 1심에서 유죄가 나왔고요. 송영길 전 대표는 지금 여러 가지 뭐 사안, 이거 연관된 사안으로 좀 재판이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의혹을 받고 있는 7명의 의원은 소환에 불응하고 있고요. 그리고요, 이 사안 때문에 지난해 탈당하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모습 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당에 많은 누를 끼치고 또 국민들에게 걱정을 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부로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민주당을 탈당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태가 발생한 원인 중에 하나는 결국은 검찰의 정치 공세도 한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윤관석 의원과 함께 탈당을 하고 법적 투쟁으로서 자, 이선만 의원, 뭐 유혹을 강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 당시에 이제 탈당을 한 사서 무소속 상태가 됐는데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최근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민주당에 복당해서 총선 출마할 것. 그래서 좀 이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 그러죠. 민주당 정치 인생의 시작에서 전부다. 그러니까 복당해서 총선 나간다. 이렇게 의지를 밝혔어요. 그러면 조만간 이 복당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이거 최병천 전 부원장님. 네. 이거 민주당이 복당을 받아줍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민주당이 복당을 받아줄 가능성은 약간 제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로에 가깝다고요? 네. 왜냐하면 앞에서 우리 윤관석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에게 송구하고 선당 후사의 마음으로 탈당을 하셨잖아요. 예. 그때는 이제 뭐 이 사태가 여러 가지 뭐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긴 하지만 여러 가지 국민적인 어떤 의혹, 불신 그런 여론을 당내 여론이 있는 걸 아시기 때문에 탈당을 하셨던 건데 그것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이 그것을
복당을 받아줄 수는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이성만 의원님과 윤관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정 투쟁을 통해서 무죄인지 여부를 밝히신 다음에 그때 복당을 하시면 당에서 받아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무죄까지 그러니까 어떤 재판에서 최종 결과 나올 때까지는 총선 이후잖아요. 아무리 봐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총선 이전에는 당에서 복당을 받아줄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소지훈 위원장. 그러면은 지금 저런 정도의 의지를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복당을 당해서 안 받았어요. 근데 본인이 지금 무소속이잖아요. 그 무소속으로라도 지역구 출마를 한다. 이 뜻입니까?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출마에는 자유인 것이고 복당을 원하는 것도 자유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뭐 자유롭게 해서 다 한다고 해서 당이 다 받아들이진 않고요. 사당화라면 가능합니다. 당대표가 그래 복당 신청할게 하면 되는데 저희는 시스템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복당 신청을 하게 되면 이성만 의원이 그러면 인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럼 인천시당위원회에서 상무위원회를 개최해서 복당하는 근거 이유를 확인합니다. 거기서 1차적으로 그래 억울함이 있어 복당하겠다 해서 복당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인천시당에서 중앙위로 또 올려갑니다. 그럼 중앙위에서 확인하고 전체적으로 최고위에서 승인을 날 신청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적으로도 저도 1차, 2차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고 다만 이성만 의원께서 무소속으로 억울함이나 뭐 신청하는 거는 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건 자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추가 질문 드리면 앞서서 지금 소환에 불응한 7명의 의원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이 불응 그리고 이거 의혹 이게 지금 민주당 공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진행됩니까? 영향을 받는 사안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최초에 왜 국민의힘에서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 총선 이후에 하자 선거에 영향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민주당도 선거 이후에 소환하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검찰이 뭐 예를 들어 총선 끝나고 나서나 시간이나 뭐 해서 배려할 이유도 없고 그래 의혹이 있으면 소환하는 거고요. 저는 다만 이게 지금 경선이라든지 개인의 입장에서는 억울함이 있고 예민할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적으로 해서 소환 받고 문제가 있으면 검찰에서 빨리 밝히면 된다. 그래서 저는 소환 불응은 저는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게 어떻게 보면 총선에 영향을 주는 건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런 움직임이 돈봉투 의혹 사건과 관련됐다고 의심을 받는 분들의 모습들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그림이 영상이 좀 하나 들어오는데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최근에 비습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모습이라 그러죠? 어떤 행사에 참석을 했네요. 그럼 활동을 재개한 걸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같이 있네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완벽하진 않은데요. 덕분에 오랜만에 푹 쉬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 아직 말끔하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컨디션이 지금 완전히 좋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래도 병원에서도 치료 너무 꼼꼼하게 해주시고요. 잘 낫고 있습니다. 김윤영 부대변인, 생각지도 못한 일을 당했는데 비교적 건강해 보여요. 그리고 활동을 이제 다시 시작한 것 같죠? 네. 근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향후에 이건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선거운동 할 때 이 선거운동하는 의원들 또는 후보들 약간 좀 조심해야 된다. 어떤 당 차원의 어떤 조치가 좀 있습니까? 혹시 이런 거 재발하지 않게? 근데 현실적으로 방법은 없습니다. 정치인의 숙명이죠. 경호관들이 말하기 가장 어려운 경호 상황이 군중이 밀집하고 모든 시선이 한 명에게 집중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바로 정치인들이 가장 선거 때 가장 좋아하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다. 이거 어떡합니까? 혹시 민주당에선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이게 이제 저는 우리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김윤영 부대변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뾰족한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2022년 대선에서 이 모 사람이 송영길 당시 대표한테 망치로 머리를 쳤어요. 우리 이 정수리를 목표로 한 건데요. 망치로 머리를 치려고 했다는 거는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봐야 돼요. 그게 이제 입장을 바꿔서 당을 떠나가지고 그리고 불과 1월 2일이었죠.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이제 피습을 당했죠. 피습당하고. 실제로 이제 그 까딱했으면 이제 생명이 위독할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배현진 의원이 또 당했는데 횟수가 잦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횟수가 낮아지고 있고 그래서 2006년도에 박근혜 대표가 당시에 카타칼 피습을 당한 이후로 없던 제도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게
국가 서열상 여당 야당을 해가지고 당 대표에 대해서는 이제 경호가 붙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뭔가 모색을 할 필요가 있다. 완벽하진 않지만 그런 상태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변진 의원이 다시 활동을 재개하는 모습까지 좀 마지막으로 영상으로 전해드렸습니다.